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5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의 죄,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인류사에 해가지고 우리가 인류사에서 좀 인류사에 왜곡된 부분, 그러다가 일본인들의 어떤 역사 왜곡 기질, 그건 일본 정신이 있어서 어느 나라도 타치할 수 없는 일본 국민들만의 특이한 하나의 그 어떤 그 기질로 보는 거죠. 일본이라고 한 나라의 기질이 역사 왜곡 정도에 아마 아주 우습게 한다 이런 거죠. 중국도 그 역사 왜곡을 아주 쉽게 합니다. 역사 왜곡을. 그러나 중국 전체를 하나의 역사로 만든다는 건 굉장히 힘이 드는, 워낙 큰 나라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역사 왜곡은 몇몇 사람들의 일종의 이 혈기, 어떤 기준도 없고, 우리나라 역사 왜곡의 그 본질은 어떤 기준적인 어떤 이걸 지향해야 되겠다. 이건 우리 국민들 전체를 위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그 기조가 있는데, 그 기조에 맞춰서 뭔가는 어떤 변형을 시켜서 더 좋은 어떤 걸 내기 위해서 역사 왜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당위성이 없어요. 그냥 임시적으로 주변에 있는, 현재 시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냥 막 끄집어가지고 막 이래 막 모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걸 끄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것을 끄집어준 많은 자료들, 그 중에서 공통분모가 있는 내용의 요소에서 대한민국에다 적용을 시켜갖고 기존에 있는 대한민국에 흘러가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기류, 그거 자체는 고려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 자료 모은 것에 준해가지고 밀어붙이는 아주 너무 단편적이면서 시각이 얕은 그런 부분의 역사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존에 흘러오던 어떤 흐름에서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바라봐도 뭔지 모르게 이질감이 나는, 그러면서 현재 동조하고 있는 세력만 야 좋다 하고 예세에서 하고 그 역사 왜곡 쪽으로 남아있는 그런 게 이제는 금인정 교과서나 이런 데서 막 기존의 역사 흐름하고 부딪히니까 국민적으로 이걸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마치 그래요.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텔레비전에 아니면 텔레비전이면 이런데 이런 가끔 웃기는 동영상이 나오는데 몸을 막 상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실수해서 웃기는데, 근데 웃는 거는 내가 웃지만은 실제로 그런 웃기는 동작에서 몸을 막 다치거든요. 그 다치는 사람들은요, 중상에 가까워요, 중상에. 응? 실제로 그 사람들은 우리를 웃겼는데, 웃기는 동영상만 모아서 이렇게 쭉 해서 나열했는데, 애처롭죠. 몸에 아주 참 여러 가지 부분을 다치고 하는 걸 보면 애처롭다. 그거하고 비슷하고, 예를 들면 여자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남자들이 몸을 함부로 한다고 해서 같이 덩달아서 여자들도 몸을 함부로 놀려버려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임신하는 거예요.
그 임신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애를 그냥 지어버려. 그냥 불장난이라 생각하고 지어버려. 한 번 지우고 두 번 지우고 나중에 애를 못 가지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거 남자가 한다고 여자가 따라하는 거고. 이것처럼 역사 왜곡이 그래요. 한때의 불장난처럼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그게 나중에 우리 역사적인 흔적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런 건 전혀 고려가 안 해요.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가진 지식, 자기들이 가진 자료, 이게 최고고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자료를 받고 많은 것을 검토했다고 하는 지식적인 부분만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 사태를 현재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제 개인적으로 역사를 보는 시각, 제 개인적으로 세계사를 보는 시각, 전체 인류를 보는 시각,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 이것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어느 시대의 어느 문화, 어느 내용을 갖고 이야기해도 나름대로의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내용, 세계사적인 내용, 인류사 전체적인 내용을 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성경이라고 하는 자료, 그 자료예요. 너무나 인정된 자료 아니에요. 그냥 너절하게 이것저것 끄집어오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권으로 된 자료, 그 안에서 나오는 내용에서 대한민국을 비춰보고 일본을 비춰보고 중국을 비춰보고 중국의 그 수많은 역사를 통으로 이끌 수 있고 일본의 현재를 통으로 이끌 수 있고 전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통으로 보는 그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학교 공부로 되나요? 아니죠. 어느 누구나 가능은 하지만 학교 공부 갖고는 안 된다. 아무리 그건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석학을 했다가든 아무리 역사적으로 석학을 한다고 석학이라고 일컬어주는 사람도요. 이거는 어림도 없어요. 학교 공부과는 어림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료만 다양한 자료만 끄집어내는 그 중에서 자기 하나에 연결되어진 거지. 분명한 전 세계 각 곳이 공통적으로 서로 간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정한 통은요. 그것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어떤 세계사에 대해서 인류사에 대한 어떤 통은 이거는 너무나 객관적이고 과거의 역사를 비춰봐도 연결되고 현재적으로 연결해도 되는 얼마든지 가능한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시각에 대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 정치적인 상황이잖아요. 현재적인 거예요. 금주의 일주일 동안 6일 사이에 일어났던 이 상황을 갖고 이야기해도 대한민국 역사가 있었던 관계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사례를 내가 들겠어요. 내가 지금 이런 시각을 가진 것이 과연 이것이 현재적인 상황에 맞춰서 바르게 할 수 있는 통이냐 아니냐, 어떤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냐, 골격 자체가 이게 위험한 거냐, 안 그러면 뭐 참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어떤 시각이 있겠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에 뭐 이런, 아니면 저는 앉아서 텔레비전 뉴스 본 것밖에 없어요. 텔레비전 앉아서 밥 먹다가 뉴스 보는데 그런데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 여기서 대한민국 역사를 끄집어서 그때부터 역사된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래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뉴스 하나 보면서 저거는 어떤 사건하고 연결돼 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고 앞으로 저거는 어떤 문제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딱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도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도 뭐 누가 미리 각본 짜고 내한테 미리 정보 준 것도 아니고 금주 한 주에 나타난 텔레비전 내용만 가지고 나온 걸 가도 지금 현재 오늘 이야기하는 현재적인 이 대한민국 역사하고 분명히 관계된 하나의 방향에서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평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다른 사람들 좀 검증도 이래 하면서 자꾸 시도를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래 본인 한 개인이 말하는 것이 저기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아는 건 이 자료가 계속 가면서 이게 연대적으로 이게 어느 부분에 어느 시점에 이야기하는 게 맞다. 안 그러면 이게 틀렸다. 이렇게 평가가 된다니까. 지금 한참 그 국회의원들 지금 막 여당 내는 거 야당이 갈라져가지고 안철수 의원하고 지금 문재인 의원하고 지금 막 영입하는 사람들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철수 그 의원 쪽에서 영입한 사람들 여기서 한상진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한상진 교수가 아마 석학으로 이분도 상당히 알려지는 그런 교수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씨의 또 영입하는 그 사람 중에서 김종인 씨, 이것도 뭐 대단한 어떤 정치적으로, 이것도 뭐 교수직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직분이 맡아요. 그러니까 교수예요. 정치적으로도 사람들이 덕망이 전 국민이 인정을 하는 거야. 뭐 전 국민의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 거죠. 뭐.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쪽 편에 있는 사람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 금주의 말인 거예요. 4.19 묘역, 4.19 그 어떤 그 참배, 그거 가가지고 아마 마산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4.19 그 관계는 마산에 가지 않겠나 이러는데, 마산은 내가 이거 4.19건 잘 알거든요. 여기 가고 뭘 했느냐면은, 지금 4.19야, 4.19. 4.19를 관계됐는데, 여기 세 말이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하자, 이래, 국부. 그게 국가의 아버지, 국부로 받아들일 때가 됐다. 이 내용을 설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 그 다음에, 김정인 교수가 늘 이야기하는 사람이, 원래 이 김정인 교수가 새누리당에 있던 사람인데, 새누리당과 완전히 반대되는 문재인 씨가 있거든. 더불어민주당에다 지금 영입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이 주창하는 내용이 뭐니까, 새누리당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안 됐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걸고 이 사람이 이제는 새누리당에서 활동을 했는데,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했는데 안 하더라. 지들은 경제민주화를 안 하더라.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하려고 그 반대되는 문재인 당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들어갔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이 부분에서 이게 뭐가 관계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먼저 이 김종인 교수가 말하는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민주화가 있잖아요. 민주화. 그러니까 공통분모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거는, 제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뭐 강의를 듣고 뭐 하는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을 해오던 5.18 민주화운동이죠. 5.18. 요 말을 연결하는 거예요. 경제민주화 내가 몰라요. 대통령하고 어떻게 합의가 돼가지고 대통령하고만 거부했던지, 뭐 김정인 교수가 그럼 나는 이쪽 간다고 하고 했는지, 경제민주화의 내용 자체 몰라요. 그러나 경제민주화란 말이 5.18 민주화라는 말을 하면서 연결되니까 이 말의 내용을 왜 김종인 교수가 새누리당에서 이거를 인정을 못 받고 밀려났다 하는 것을 내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경제민주화와 5.18 민주화의 이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는 거예요. 민주화라는 말은 5.18 민주화에서 민주화는 반한국이란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반한국이란 말은 정치 표현이에요. 정치적인 표현에서, 정치 노선에서 현재 있는 이 정부와 반대의 입장에서 민주화.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반정부는 아니고
현재 정권이 있는 사람이 자기들하고 반대 노선에 있으면 그거는 민주화운동 개하고 일종의 그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는 그 세력의 입장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 하는 이름이 들어갔다. 이 정치적인 현장이라. 그러면서 이것이 반한국으로 해가지고 뭐로 기초를 하고 있냐면 공산주의를 지칭한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부적으로는 공산주의에 대한 그 어떤 구조가 있잖아. 광주 지역 노동운동, 이념정치, 정치 직장 이래갖고 있단 말이야. 국회의원하고 다 4가지 칼럼이 있단 말이야. 쭉 이야기했잖아요. 지역 노동운동, 지역 중에서도 농민들도 있어요. 농민들, 광주 지역, 호남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저 지역에 주축을 이래요. 노동운동, 그 다음에 이념 정치 노선, 이 사람들은 아이디어 짜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 직장으로 해갖고 국회의원들이 있다. 이것이 민주화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요거 내용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뭐냐면은, 민주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이게 경제민주화라는 이 전체가요, 이걸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평가를, 나중에 자료를 보고 세월이 지나야 이건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이른바 공산이에요, 공산. 경제민주화의 다른 말은 바로 공산이에요. 공산주의 정치를 해가지고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것은 공산주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민주주의 하는 데서 공산주의를 따라 붙인 거고, 주의를 붙인 거. 그래서 나는 공산당, 아니 나는 노동당, 나는 공산당 하는 패거리를 만들 때 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있던 공산을 그대로 포장해가지고 대한민국에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 그게 경제민주화라는 거예요. 경제민주화의 밑에 그림은 왜 김종인 교수가 경제민주화에 그렇게 몰두하느냐? 여기서 공산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근거에 대한 김종인 교수만이 나름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몇몇 있겠지만은 공산이라는 것에 뭔가 붙잡았다. 공산주의로 넘어가기 전에 공산이라는 단어가 형성되어질 때에 1765년에 이 공산, 그 주변에서 공산이란 말이 나올 때에 그 상황, 도대체 뭘 보고 공산이라고 했을까? 그 당시에 공산은 어떤 공산주의가 있었으니까 이것이 각광을 받았을까? 그 경제적으로 혼란할 때에, 산업혁명을 해서 경제가 혼란할 때에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산이라는 현상을 붙잡았을까? 했을 때 김종인 교수는 이 공산이란 단어의 실체를 뭔가 붙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제가 또 계속 이런 시간 하면서 공산주의 출발부터 쭉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공산이란 말에 어디서 근원이 되어갖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사용돼가지고 전 세계가 긴장할 정도의 단어가 되었을까? 중국은 공산이지만은 공산이란 단어를, 공산주의 정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공산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왜냐면 모르니까. 이 공산이라는 이 단어가 경제민주화라는 이런 토대에 들어갈 정도로 어떤 탄탄한 구조가 있다는 것을 중국은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정치로 덮어쓰다 보니까 중국은 공산을 싫어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봐요. 공산 중국 하든지 중국 공산하면요, 검색이 안 돼. 그 언어가 튀게 나와요. 그만큼 힘을 쓰고 있다니. 단어 검색에 안 되도록. 전 세계 포털 사이트란 이런데 검색어에 중국 공산하면 예쁘면 안 나가도록, 언어가 막히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싫어한다, 중국은. 그런데 우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만 유일하게 공산이라는 걸 붙잡고 있는 정치적인 노선인가 하면 공산을 붙잡고 있는 원래적인 공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산이라고 하는 것을 구조를 잡고 경제민주화라 하는 내용을 지금 현재 그걸 붙잡고 자기의 이름이고 자기의 안면이고
자기 어떤 그 이위신이고 관계없이 새누리당에 있다가 문재인당으로 더불어민주당 옮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막 이래도 자기는 지금 경제민주화를 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거라면 이 땅에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민저리의 그 근거, 그 이론의 근거는요, 그것을 표현으로서 현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언저리에는 공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같이 공감하고 있으니까 김정인 교수가 이걸 안 놓치고 있다. 저는 그래 본다는 거예요. 같은 민주화라는 이름을 쓰면서 민주화를 하면 무조건 뭐 다 좋은 줄 알고 그걸 건대해서 썼는지, 안 그러면 같은 5.18 민주화 운동의 그 이름을 쓸 때에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을 쓰면서 공산이라는 것을 같이 포장하려고 했는지, 의도는 뭐 개인의 어떤 회고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상단한테 나올지 모르지만요. 적어도 1765년경에 산업혁명 있을 적에 공산주의라는 말이 이렇게 회자될 때에 뭔가는 붙잡았다. 그때 그것을 근거로 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러나 분명한 김종인 교수도 공산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 모델 같은 모델에 대한 내용은요 전혀 언급이 안 됩니다. 왜냐? 그거는 성경을 모르면은 그게 접근이 안 되니까. 만약에 경제민주화를 외치지 않고 공산이 정말 그걸 해보고 싶다 그랬으면요 정치판에서 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판에 나와서 내가 뭔가 시키면 해보거든 이렇게 해갖고는요 이 경제민주화는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공산을 정말 붙잡는다 하면 정치판이 아니죠. 오히려 그냥 자기 개인 유세를 해가지고 전 국민을 해갖고 자기가 가진 명예를 다 걸고 우리 국민이 살려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이 말 하지 않으면은 경제민주화는 어림도 없어요. 경제민주화 공산의 기본은 그 바탕에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공산이 그런 거예요. 그건 아직 뚜껑 안 열잖아요, 지금. 요런 정도다. 불발된다. 일단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다는 거예요. 한 주일에 일어난 뉴스를 가지고. 제가 가진 기조를 가지고 이렇게 본 적, 대한민국에서 뉴스 한마디 나오고 사람 하나 영입하는 국회의원 선거 문제 때문에 영입하는 이런 문제지만 딱 들으면 벌써 이 토대를 탁 갖다 붙인다 이거죠. 누가 옆에 설명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만큼 성경을 기존해서 보는 시각 자체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석학이라는 석학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단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평을, 나름대로 어떤 자리를 가질 수가 있다. 누가 교수가 든든한 누가 지원하는 교수가 있어서 그렇나요? 아니면 집안의 배경이 그래서 그렇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거를 인지를 시키고 싶다. 나중에 이제 김종인 교수에 대한 건 나중에 또 세월이 지나면 또 평을 하겠죠. 한상진 교수가 말한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하자 하는 이 내용을 4.19 기념하는 4.19 어떤 묘역에서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개념 자체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이제 들을 때 그런 거예요. 이승만 박사 때문에 4.19가 났는데 어떻게 이승만을 국부로 한다 하는 그 자리에서 4.19 묘역에서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해서 한상진 교수를 디스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역발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상진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받드는 그 노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상진 교수는 반정부 운동에 앞선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정부 운동을 사는 사람이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완전히 이념주의로 완전히 공산주의 쪽으로 완전히 나와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 있냐면 정부 자체가 독재다. 독재하는 대통령, 무조건 독재하는 정부는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반정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봐야 되는 게 한상진 교수가 기존에 걸어갔던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노선은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락하는 사람,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반정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철수 씨한테 들어간 것도 현재 정부 이게 반대되는 노선이 분명하니까 한상진 교수를 받아들이고 수많은 사람이 야 한상진 교수가 안철수한테 갔으니까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안철수한테 막 지금 편을 막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4.19 묘역에 가가지고 4.19 참배한 데 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하자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엄청난 반전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지.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이승만의 독재에 대해서 한가하고 늘 부정적인 표현을 하던 사람이 독재에 대한 거예요, 독재. 근데 그런 사람이 이승만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국부로 해야 된다 하는 그 자리를 4.19 묘역에서 4.19 참배하는 장소에서 했다라면은 한상진 교수의 어떤 변호하는 입장에서 내가 보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정부에 반대하는 쪽으로 쏠려오는 자기의 노선에서 4.19에 그 의거에 했던 죽은 사람들도 결국은 반독재에 대해서 한가하는 사람인데 같은 계율로 보고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이런 데서 독재에 한가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대한민국의 현재 민주주의라는 형태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대처하고 공산주의하고 정부가 대립을 각을 세운 이 정부에 대한 이 위치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자리라는 것은 독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자리를 인정해 주자. 공산주의를 대항한 분명한 하나의 국가 이거를 인정해 주자. 자기하고 4.19 위에 있는 참석한 사람 같은 반정부를 하던 사람이니까 같은 노선인 줄 알고 4.19 의회에서 그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보면은 4.19 하는 사람에서 보면은 아니 이승만 대통령을 4.19에서는 디스해야 되는데 오히려 4.19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하자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망발도 이런 망발이 있느냐라고 본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는 있지만 잘 꼬집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조차 법리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이 이 한상진 교수의 말에 지금 들어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대한민국의 건국 수립일이 있어요. 건국일. 대한민국은 지금 건국을 해놨다 하지만은 언제를 대한민국 건국을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지금. 우리가 학교 배울 때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울 때는 1948년 7월 17일 이 재헌국회가 열리는 재헌국회에 헌법이 발의되는 날 그게 우리가 재헌절 가는 7월 17일이잖아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세력에 의해서 저항을 받는 거예요. 1948년 하면 안 된다. 언제로 해야 되냐? 1919년 4월 3일인지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4월 13일인지 4월 3일인지. 이게 상해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을 발표한 날을 건립한다 해야 하는 그때를 대한민국 건국일을 잡아야 된다.
이 두 개가 팽팽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문제를 건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4.19 의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를 하자 하는 이 부분이 이 문제를 또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상진 교수는 지금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여기는 김구성생이 들어가고, 김구성생, 여기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되는 거예요.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상위 임시정부에 1919년은 김구성생이 주석이 돼가지고 주창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부분이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그거 애매하단 말이에요. 독립운동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독립운동가로서 인정하지만 국민들이 참석했느냐 이거지. 만약에 이거를 1919년에 인정해버리면요, 북한 공산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몇몇 사람들이 주창한 걸 국민들이 받아들이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1948년은 국회에서 헌법이 통과되는 걸 보면서, 전 국회라 가지고 헌법이 통과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뽑은,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힘을 의지하고 국가를 헌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이라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국가의 형태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어떤 내용이고, 여기는 1919년은 몇 명 모여서 독립운동하면서 우리 이걸 상해 임시정부를 해서 대한제국을 이어간다 라고 하는 내용 정도 이게 되니까, 이게 격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국민들하고 정서가 너무 떨어지잖아. 이런 정서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1919년을 고수를 하고 1948년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력, 그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에 그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런 세력의 작용에서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김구성생을 통해서 이걸 그대로 붙잡으려고 하는 세력은 대부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거는 왜냐하면 중국에서 공산당 속에서, 중국 공산당 속에서 독립운동하던 항일이지만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바로 공산당이라, 공산당. 당시에 공산당이 중국에 행할 적에 대한민국에서 항일을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활동하던 거예요. 근데 1948년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建国된 거니까 중국 공산당이 완전히 배제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지금 싸우고 있는 이 현상을 봐야 된다. 제가 제 결론, 제 나름대로 보는 시각에 이걸 누가 학교에서 가르쳤거든요. 누가 한상진 교수의 노선이 어떻고 아니면 김종인 교수의 노선이 어떤 건데, 이런 사람 이런 말할 적에는 이렇게 대답해라, 이런 생각 가지라,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저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성경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것, 그 1950년에 한국전쟁과 1894년에 있었던 동학난, 청일전쟁, 그것 자체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어가고. 그 속에 있었던 3.1운동의 자리는,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가운데 가지는 아주 특별한, 대한민국만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비무장 전 국민 봉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국가를 향해서 뭔가 반기를 들며 반드시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무기를. 그런데 우리는 거리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를 든 사람 한 명도 없는 거 아니에요. 철저한 비무장 체제로 항일운동을 하던 그 국민들 전체의 위치가 1919년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내용인데, 이런 국가적인 이 흐름에서 대한민국이 나타내고 있는 이 흐름은 역사가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해도 뭔가는 지금 발자국을 듬성듬성 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1950년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항했던 그 엄청난 세력 자체를, 그 사건 자체를 희석시키려고, 그 없는 듯이 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여전히 1919년에 있는 이 사건을, 국민적인 합의도 되지 않는 이 내용인데, 자기들의 노선, 자기들의 어떤 사상적인 어떤 그 결합, 공산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 국민들 전체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어설픈, 그 공산도 러시아 공산 정치에 의해서 나타났던 어떤 성리적인 그 사건에 대한 그걸 여전히 붙잡고 있는 역사 왜곡의 하나의 방편으로 본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1948년, 1919년 이 두 개가 김한상진 교수의 4.19 묘역에서 참배하는 데서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하작하는 그 표현은 대한민국의 그 현재 이건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체제에서 더 이상 공산주의 자체가 땅에 뜨지 않도록 자리를 못을 박자,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볼 때는 4.19 묘역에서 죽은 이 피를 흘린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때문에 피를 흘린 건 아니잖아요. 뭔지 모르게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있던 분명한 기초시설을 바로 확립하려고 피를 흘렸으니까 거기서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사실은 맥이 같단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보면요, 황상진 교수의 그 표현은 적절하다. 나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이제 좀 반대로 보니까 전혀 그렇게 안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역사가 후르고 나서 다시 한번 황상진 교수의 이 표현에 이승만 대통령을 4.19 참배하면서 그것을 말한 어떤 의미를 우리 세월이 흐르면 역사는 또 다르게 이야기할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은 세계사, 국사 이런 거는요 여러 가지 흩어진 조각이고 또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 가지고는 어느 시대 어느 누구든지 당대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긴 역사 속에서 이건 어떤 자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봐봐요. 공부도 안 했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구조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가, 이 성경의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 위치와 그동안에 흘러왔던 인류사 속에 있던 각가지 큰 사건들의 이 흐름을 나름대로 위치를 가지고 살펴보다 보니까 이번 주간에 있어났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뉴스 속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도 역사적으로 우리 국가 역사, 세계사 흐름 속에서 이건 어떤 위치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다 하고 연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관한 저도 기원전 4,000년, 기원전 4,000년까지 거슬러 갈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AD, BC에 그 사건이 분리되어질 때, 지금 2000년째에는 AD, BC로 갈라질 때 그때의 대한민국의 가야국의 형성은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어떤 토종들의 형성이었느냐. 분명히 아니랄 때 어디에서부터 그들이 들어왔느냐. 분명히 여기 토종은 아닌데 여기 토종이 아니라고 할 때에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그럼 왜 여기 왔느냐. 어디에서 왔으며 왜 여기까지 와게 됐을까. 대한민국 위치가 도대체 무슨 위치적인 저들 하여금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느냐. 이것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언급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있어야 1894년에 동학난의 의미가 1950년에 한국전쟁의 의미와 이 사이에 있은 수많은 전쟁들, 전 세계가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고 러시아 혁명이 나서 유럽 전체가 시뻘겋게 될 때 왜 우리만 유독히 공산주의를 대항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되었느냐? 이것에서요 우리의 한국사 초반에 있는 이 지금 현재 우리 국가 정체성도 아직 건국 날짜도 수립 안 되는 헌법에조차 그걸 명시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지금 현재에 분명하게 현재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우리 사회의 공산주의가 이 공산주의를 반대했던 1950년의 그 사건을 그냥 희석하려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희석하려고 이를 애를 쓰고 있느냐? 우리 민족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역사에 대한 이 분명한 전 세계 인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참 폭발력 같은 이런 자료들, 이걸 지금 없애려고 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이걸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